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의 시리아 공습과 세계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줄어든 데 따라 상승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21% 상승한 24,483.05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82% 오른 2,663.9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1% 상승한 7,140.25의 장을 마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리아 반군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무기 공격에 대한 응징 조치와 관련해 시리아에 대한 공격이 언제 일어날 것이라고 결코 말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아마도 곧 일어날 수 있거나 전혀 그렇게 일찍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공격 시점을 밝힌 적이 없다고 굳이 강조한 것은 전날 시리아를 당장 공습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 발언이 국내외에서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7일로 끝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9,000명 줄어든 23만 3천 명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예상치 23만 명보다 다소 많지만 전주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시장의 탄탄함을 재확인한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수입 물가가 전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수입 석유 가격이 내리면서 식품 등 다른 품목 수입 가격 상승분을 상쇄한 영향입니다. 미 노동부는 3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보합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융시장 전문가 전망치 0.2%를 밑도는 결과입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월 수입 물가는 3.6% 상승해 2017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인 위험도가 완화하고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실적이 깜짝 실적을 기록하면서 오늘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 안팎으로 올랐습니다. 앞서 하락으로 출발했던 유럽 증시도 오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죠. 시티그룹과 JP모건 체이스, 웰스파고 등 주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미국장에서는 금융주가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는 잠시 뒤 전문가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옵션 만기일이었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장 막판에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에 소폭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도 0.46% 하락세를 보였는데 금융감독원이 10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감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바이오주들이 일제히 하락한 것이 원인이 됐습니다. 자, 오늘 4월 13일 금요일인데요. 증시에 미칠 영향 있는 이슈들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전화로 만나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의 시리아에 대한 군사 행동이 임박했다라는 관측 속에 위축이 됐던 투자 심리가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서 시리아의 공격이 임박한 것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히면서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동감 우려감이 이제 완화되는 거다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네, 우선은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미국 근로자를 지켜보는 가운데 그 세대 개혁을 연설하는 부분을 좀 했었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시리아 공습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행보와는 좀 많이 다른 온화한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전날 트위터에 그 시리아로 미사일 간다라는 그런 좀 경고를 러시아에 좀 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그 시리아 공격이 뭐 빠르지도 않고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전쟁 리스크를 진화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뭐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뭐 프랑스 등 이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시리아에 대한 어떤 공습에 대한 부분을 부인을 하면서 유럽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상승세를 많이 좀 보여주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트럼프의 시리아 공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체적인 공격보다도 러시아나 이런 좀 그 경쟁 상대국에 있는 정치와 경제적으로 상대 국가에 있는 그 국가들 견제하는 그런 발언이라는 좀 평가가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은 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는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역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글로벌 리스크,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최근 중동 지역에 이 같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불거진 영향으로 안전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높아졌습니다. 시리아 사태와 맞물린 국제유가 급등세가 오늘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최근의 급등세가 눈에 띄었던 상황인데요. 앞으로 투자 심리는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시장 영향 좀 봐주시죠. 네, 우선은 뭐 WTI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1개월 내 뭐 최고치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항상 나올 때마다 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나오는 부분은 당연하게 좀 공식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유가가 66.82달러의 거리를 마치는 부분을 좀 보인다고 한다면은 2014년 12월 이후로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 유가뿐만 아니라 이 안전자산,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이 좀 크게 요새 나와주고 뭐 알루미늄, 구리, 아연 가격 같은 경우도 급등세를 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이 시리아 쪽에서의 공습 위기가 원자재 시장을 덮치면서 어떤 그 전체적인 미국 월가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패닉에 빠졌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 봤을 때는 이런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는 좀 당분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리나 이 안전자산에 대해서 상승폭의 상승세의 그 수혜를 받는 기업들, 그리고 이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가공하는 그런 업체들 사이에는 주가가 희비가 많이 엇갈릴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좀 선별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세 번째 이슈인데요. 고조되던 미중 간 무역 갈등은 협상 국면으로 들어간 모습입니다. 미국의 공세에 맞대응으로 일관하던 중국이 불공정 요소로 지적받던 부분들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였고, 또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도 일부 구체적인 조치들을 내놓은 이후부터인 것 같은데요. 미중 간 무역 협상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네, 뭐 지금 현재 미국, 중국과의 그 무역 갈등 협상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중대 고비 중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떤 미국의 공세에 맞대응으로 했던 중국이 이런 지적받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지를 보여줬다는 부분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일부 구체적인 조치들이 내놓으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긍정적으로 끝날 가능성도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점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하지만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외신들의 보도했던 내용에 따르면은 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개혁 개방 의지 천명과
것도 인민은행의 금융시장 개혁 로드맵 발표에 따른 어떤 유화적인 제스처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뭐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들은 뭐 중국의 개혁 개방 의지에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미국의 무역 공세와 연결하는 해석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을 본다고 한다면, 이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어떤 미국의 미국 이런 좀 온화한 태도를 보이면서 미국이 어떻게 좀 응답하는 부분을 좀 지켜보는 상황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쪽에서는 이 미국 쪽에서의 무역에 대한 어떤 보복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어떤 저 협상에 대한 의지를 더 강하게 갖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보아 포럼 개막 연설에서 개혁 개방을 위한 조치를 언급했던 뭐 수입 확대를 통한 경상수지 균형 추구, 그리고 시장 진입 규제 완화, 그리고 투자 환경 개선을 본다고 한다면 그동안에 미국이 불공평하다고 개선 요구했던 분야들이 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쪽에서는 어떤 그 미국의 협상안을 수용하는 자세로 당분간은 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쪽으로 실리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새벽에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또 우리 시각으로 내일이면 웰스파고, JP 모건 체이스 등 미국 기업들, 그러니까 금융주들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네, 지금 현재 미국의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제죠. 3월에 그 FOMC 회의로 를 봤을 때 미국 경기에 대한 물가 상승률에 대한 2%를 확신하면서 올해 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4차례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와주면서 이 미국의 지난 12월에 금리를 올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은행주들은 분명히 좀 호재가 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런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모아지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세로 보여주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 어떤 그 시장 예상치와 맞게 나온다고 한다면은 미국 증시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의 좀 반등과 함께 전체적인 상승률을 이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그 옵션 만기일에 대한 뭐 기관 쪽에서의 그 순매도 부분이 있었지만은 생각보다는 폭이 좀 크지 않았던 걸 본다고 한다면은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 쪽에서의 어떤 그 현물 쪽에서의 순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어제 제약 바이오 주들이 좀 하락세를 보여줬던 걸 본다고 한다면은 이 정부의 그런 좀 정책 강화에 의한 코스닥의 투자 심리는 좀 오늘 시장에서도 좀 위축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까지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었고요. KTB 투자증권의 이성훈 과장 전화로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금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 김민수 부장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 연임 이후 첫 금통위가 어제 있었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는 동결이 됐고 한국과 미국의 정책금리 역전 상황은 당분간 더 이어지게 됐는데요. 지금 1.5%라는 정책금리 동결이 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기준금리는 언제까지 유지가 될까요? 주요 변수들이 있겠습니까? 네, 기준금리 언제 변경될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예. 근데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당분간 변화될 요인들이 별로 없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일단 상반기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예. 그런 쪽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 기준금리 1.5% 동결은 누구나 다 예측을 했던 사실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미국이 3월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이제 0.25%포인트가 이제 차이가 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올해 3회냐 4회냐 말이 많죠. 예. 근데 이제 6월 달 가게 되면 결정이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6월 FOMC 회의에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으로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 0.5 이상 벌어집니다. 그때는 좀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반기 이후에
는 변화가 좀 들어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어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께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물가와 고용 쪽에서 부진이 일단 발목을 잡는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는 일단 1사분기 1.3%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통 1.5%대 상승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쪽인데 여전히 물가 수준이 낮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한 2%대는 들어와야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기준치가 이런 어떤 그 흐름들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한 2%대 근접하는 대로 와야 어느 정도 이제 금리의 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고용이 문제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업률이 4.5%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청년 실업률은 물론이거니와 이번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군산이라든가 이제 GM 공장이나 여러 가지 이제 물산 쪽에서 조선소 이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고용에 대한 여러 가지 부진한 현상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를 반영해서 실업률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지금 금리를 올릴 만한 충분한 수치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경제는 한 3%대 성장세를 올해도 이어갈 것이다라고 제가 보기엔 조심스럽게 전망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하반기에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일단 추정치 쪽으로는 그쪽으로 계속 갖다 놓는 게 아무래도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이를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잘 되는 수출을 망가뜨릴 요인들도 있죠. 지금 얘기 나오는 이제 무역 전쟁 관련해서 좀 더 격화되거나 아니면은 계속 보유무역주의로 각국들이 감싸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수출 주도 국가인 우리나라한테는 가장 안 좋은 뉴스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수출 우려감들은 일단 아직까지 상존해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수출이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제 원화 흐름일 텐데 수출이 당연히 잘 되다 보니까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자리 잡는 부분들 거기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인상한다라고 하게 되면 원화 강세를 또 촉발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일단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과거처럼 미국이 지켜보고 있다, 돈을 지켜보고 있다는 관점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 시장 개입도 못하는 상황 쪽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은 원화 강세는 더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은 관망 쪽으로 계속 보고 있다라는 부분들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6월 달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거기다가 또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죠. 왜냐면 또 이쪽도 눈치를 볼래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를 지나고 나서 좀 빠르면은 7, 8월 달에 한번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로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금리는 올해 많아야 이 두 차례 갔고요. 한 차례 정도로 금리 인상을 어떻게 보면 좀 끌려가면서 하는 수준 정도, 이 정도가 아닐까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고용이나 물가를 고려했을 때 한국은행은 하반기쯤이나 돼야 기준금리를 인상시킬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6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리게 되면 기준금리가 이제 무려 한 0.5% 정도, 퍼센트 포인트 정도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때 어떤 우려감은 없을까요? 보통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결과론적으로 봤었을 때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됐었을 때 가장 우려하는 게 외국인들 자본 유출이라고 얘기했었으니까 그에 대한 우려감들이 가장 큰데 외국인들이 자본 유출을 하는 단순한 근거가 금리 역전으로만 발생하는 부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고려하는 사항들은 0.5%가 이상으로 벌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0.5%포인트는 유지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만약에 그 이상으로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자본 유출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그 0.5 수준을 안 넘기려고 한국은행도 많이 촉각을 기울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외국인들 자본 유출과 관련돼서 그래도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는 한국가의 그래도 펀더멘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그만큼 지금 대한민국의 신용등급은 그래도 일본보다 좋습니다. 특히 중국보다 좋은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고려했었을 때 지금 당장 금리 차이 때문에 빠져나갈 부분들이라고 했었으면은 벌써 지금 진행이 됐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한국물을 탈출한다, 러쉬로 나간다라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자본시장 역사상 초유의 금융 참사를 낸 삼성증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차고 보상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국민의 노후 자금을 책임지는 국민연금 등 이 연기금은 어떻게 보상을 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인데 지금 금융업계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일단 삼성증권 문제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가 않죠. 물론
같은 업계에 있어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요.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 안 되는 게 아닌가라는 쪽도의 우려감도 상당히 좀 큰 부분들인데, 일단 뭐 무엇보다 잘 아시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에 대한 그런들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파장될 수 있는 문제를 일단 세 가지로 압축돼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일단 이제 시스템의 문제겠죠. 어떻게 한 주가 금액이 주로 변신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방치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아마 이제 금감원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솔직히 말이 안 되겠죠. 그게 입력을 그대로 방치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허술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만, 네, 같은 금융권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조사가 있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공매도 관련된 얘기인데, 공매도 시스템이 이제 이틀 뒤에 입고가 될 거를 미리 주식을 팔았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흐름들은 보완은 필요로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미리 어떻게 보면 가입금 비슷하게 다 들어온 상황들이죠. 그걸 어떻게 주식으로 매도가 됐다는 부분들부터 여러 가지는 단순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도가 보완이 필요하긴 하겠지만은, 가장 크게 봤을 때 공매도가 없어져야 된다. 공매도 폐지와 관련돼서 또 청와대 어떤 청원도 많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공매도 폐지는 힘들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폐지에 물론 이를 통해서 개인들이 많이 당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왜 똑같은 룰을 적용하지 않느냐, 기관과 개인들은 다른 룰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매도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선진시장이나 해외시장 쪽에 다 존재하는 부분들이고요. 특히 리스크를 해칭을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에서 봤었을 때는 공매도가 폐지는 바람직하진 않은데, 이게 지금 약간 악용돼서 움직인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부분들의 보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일단 이를 포함할 수 있는 쪽은 그래도 약간 이제 해당 종목이 아니라 시장 쪽으로는 좀 나와 있죠. 선물 매도라든가 아니면 해당 주식과 관련된 선물 옵션 이런 쪽으로 나와 있는데,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공매도 쪽은 아무래도 좀 우려는 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세 번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직원의 도덕적 해이 관련된 부분들은 도마에 올라야 될 것 같고요. 금융회사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신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라고 봐야 될 텐데,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면 가장 큰 문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자기 게 아니면 가지면 안 되죠. 이 부분은 횡령죄죠, 쉽게 말씀드리면. 네. 근데 회사에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일단 계정에 보이니까 이게 웬 떡이냐? 라는 식으로 해서 매매가 들어갔다는 얘기는 일단 가장 큰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배상이나 여러 가지 징계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일단 거기다 가장 중요한 게 삼성증권의 문제겠죠. 일단 지금부터는 금감원 조사 결과가 좀 저희들 표현으로 얘기하게 되면 강하게, 빡세게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배상에 따른 책임이라든가 그에 따라서 실적 부담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제 최근에 나온 얘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포함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개인 같은 경우는 장중 최고가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는 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국민연금부터 기관까지도 우리도 보상해라 라고 얘기하게 되면 배상액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적 부담은 클 수밖에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게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이제 앞으로 연기금 관련된 쪽에 수탁 매매를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들부터, 그러면 이제 삼성증권 이거 좀 못 쓰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면 신인도가 하락하겠죠.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파장들은 일단 알게 모르게 이어질 여러 가지 흐름상으로 봤었을 때 어제 반등했던 거는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일단 삼성증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삼성증권 하나입니다, 지금요. 네. 그런 차원에서 단기 반등권을 이용해서는 일단 빠져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전반적인 흐름들은 앞으로 금감원의 조사 결과 나올 수 있는 사태들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삼성증권의 주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었고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뭐 다른 여타 증권주나 금융업계로 번지는 영향은 미미합니까? 일단은 증권사의, 그러니까 너네 삼성증권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겠지 않겠느냐. 이게 만약에 다른 증권사에서 이어졌었으면 똑같이 당하는 게 아니었느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럴 정도로 배당을 안 줍니다. 증권회사들이.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아마 시스템과 관련된 논란들은 아마 자유롭지 못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도덕적 해이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은 일단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숙제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증권회사에 관련된 파장들은 일단은 좀 제한적이다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금융사 전반적으로 이런 도덕적 해이 논란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비싸냐 싸냐, 특히 이제 금융주 쪽에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실적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용 비리 관련된 쪽으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첫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채용 비리 관련된 수사나 흐름들이 아직 다 끝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가는 미리 실적 대비해서 먼저 하락한 폭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관점쯤에서 그렇게 부정적이진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 단계 쪽에서 실적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비중을 늘려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금융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지요. 금융감독원이 어제 상장법인 190개사 내외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 또 회계법인 10개사 내외에 대한 감사 품질 관리 감시를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10개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회계 감리를 실시하겠다라고 하면서 특히나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군에서 바이오주가 하락하는 모습이 두드러졌었는데요. 바이오주에 대한 거품 논란이 많은 가운데 이 같은 뉴스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함께 봐주시죠. 이 얘기는 벌써 3, 4주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같은데 제약바이오주에 조정이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뉴스가 아닐까로 말씀드렸는데 너무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한참 오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제 조정의 빌미로 작용했던 흐름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관련돼서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주와 관련된 흐름들로 약간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 최근에 강했었죠. 이 강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나왔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코스닥 벤처펀드는 상당히 인기가 있죠, 요즘에. 한, 일주일 만에 5,600억 팔았다고 합니다. 후속으로도 계속 설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코스닥 벤처펀드 안에 무슨 종목을, 들어갈 것이냐,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1,000개 정도 코스닥 상장사 쪽에서 일단 577개사가 해당이 됩니다. 살 수 있는 금액 쪽으로 보는데, 그래도 펀드에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시가총액 2,000억 이상은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한 147개 쪽으로 압축됩니다. 그 중에서 제약 바이오 쪽이 한 70%가 차지를 한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만한 종목들 만만한 게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나머지는 IT겠죠. 이 두 가지 주축에서 IT는 최근에 좀 주춤하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많이 몰렸던 경향이 있는데 어제 관련된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고점에서 우려감 때문에 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는 당연히 그러면 반대쪽으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IT 쪽 어제 반도체 장비 부품주들을 비롯해서 5G 관련된 종목들도 어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들이 반대쪽으로 나오면서 이어지는 변화들은 어제 좀 감지가 됐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끝날 얘기냐라는 쪽에서 이제 어제 하루만 밀리고 다시 움직이느냐 이런 부분들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섹터와 관련된 변화로 보게 되면은 제약바이오 쪽이 이제 한쪽으로 쏠렸다가 다시 움직이는 쪽과 함께 나머지에 대한 섹터들이 또 움직이는 이런 여러 가지 여파들은 좀 더 비교해 보면서 매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일단 이번에 나오는 이제 190개사에 대해서 재무제표 감리나 회계법인 10개사에 대해서 품질 감리를 다시 실시한다는 내용들은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이 이 셀트리온과 차바이오 같은 이제 10개 제약 바이오사 쪽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연구개발비를 회계 처리에 대해서 감리를 착수를 하는데 일단 의례적으로 연구개발비는 지금 신약 개발을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자산으로 잡았습니다. 무형자산 쪽으로 잡았는데 이게 만약에 비용 쪽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대거 지금까지 이익이 나던 부분들이 적자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이런 차원에서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은 연구개발비의 비용 인식이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차바이오텍은 24%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를 무형자산으로 잡았는데 이쪽도 비용으로 처리해라. 이렇게 정부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이에 따른 어떤 파장들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뉴스들은 좀 더 지켜보면서 확인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수 부장님 지난주 이 시간에 나와서 미중 간 무역전쟁 우려감은 이제 끝났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말 이번 주 내내 미중 간 무역전쟁에 대한 얘기는 거의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분위기였고 지금 시리아발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계속 불거지다가 트럼프가 트윗을 통해서 또 아니다, 뭐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였거든요. 네. 중동 지역의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이제 잦아드는 겁니까? 이제 무역 전쟁 얘기 말고 또 시리아 얘기로 넘어가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시리아 얘기를 드리려고 하게 되면은 저 지금부터 한 20분을 주셔야 되는데 시간은 짧죠. 네, 그런 상황 쪽에서 결론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결론만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시리아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내전 사태는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트럼프와 이제 서방 세력의 합심으로 인해서 공격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북한과 대비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북한 관련된 쪽에서의 공격적인 쪽은 이제 좀 자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시리아 쪽으로 시선이 넘어간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반대로 북한은 좀 다행이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너희와는 좀 다르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쪽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는 보여줄 수 있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일단 그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시리아 관련된 사태 쪽으로 돼서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남북 대화 관련된 여러 가지 평화적인 쪽으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분위기는 좀 더 그나마 좀 낫다란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을 한 말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국내장이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나타내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방향성이 나올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런 상황 쪽에서 미국 시장이 움직이는 그런 여파에 따라서 국내 시장도 일단은 약간 이제 제약적인 분위기로 좀 나가고 있죠. 근데 이슈는 많아도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항상 지금 현재 그 자리입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다음 변화가 어딜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방향을 예측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종목 장세, 즉 대응의 영역이군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는 게 가장 좋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중소형주가 펼쳐질 만한 여러 가지 분위기나 흐름들이 많은 만큼 중소형주 안에서 지금은 어느 섹터가 움직이는지에 대한 분위기를 파악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은 일단 제약바이오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가장 크게 시장에서 부각받았다가 단기 차익 마무리 나오는 시점이니만큼 그 부분을 좀 더 염두를 해두시면서 그럼 쏠림이 그쪽으로 갔다가 지금 이제 또 나머지 쏠림 쪽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있는 IT 쪽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반전 시도가 좀 들어가고 있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를 좀 충분히 활용하시면서 중소형주 안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계속 대응하시면 좋겠는데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제약바이오는 고점에서 밀리는 만큼 며칠 더 조정권의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인 IT 관련된 쪽에 대한 섹터들이 좀 더 빈틈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다음 주 중반까지에 대한 전략들을 차지하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 업종들은 또 고점에서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특성상 다시 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중반 정도를 노리시면서 오히려 단기 저점을 또 노리시는 전략들도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부장님, 최근에 지수 흐름을 쫓는 ETF 상품 추천하시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지수 흐름을 예측할 수 없다면 ETF 쪽보다는 개별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만약에 섞어서 대응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큰 틀은 ETF 쪽으로 잡아가시되 어떤 매매와 관련된 기술적인 부분들과 여러 가지 흐름들은 어떤 종목 쪽으로 대응하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ETF는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약간 그래도 방향성은 약간 위쪽으로 두는 매매. 즉, 아까 보통 이제 그냥 KLX 300이라든가 아니면은 코덱스 150 레버리지 쪽 이쪽에 좀 더 무게를 둔 쪽으로 약간 상향으로 ETF를 좀 맞춰준 상황에서 일단 종목 쪽에 대한 움직임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지만은 ETF가 그런 쪽을 짜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여기서 전부 다 어떤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만들어가는 흐름들로 가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자,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전략까지 여쭤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짜겠습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여쭤볼까요? 네.
자, 어제는 저희 이 구간들 박스권들 이용을 해서 315.40대 저항에 3.7080 지지력. 그래서 이 윗구간 아랫구간 매수 매도의 전략으로 이 관점만 노리고 끝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지금 어제 312지수까지 빠지면서 312지수를 이제 확인하려다가 얘네들이 끝났죠. 자, 그런데 어제 야간장 때 한마디로 어제는 뭐 옵션은 만기였으나 이제 다시 뭐 선물하고는 옵션은 오늘 시작, 그 다음에 뭐 선물은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제 저녁에 다시 얘네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315지수까지.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뭐냐? 우선은 우리가 314-15지수를 맞고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을 열어서 봤었고요. 311지수에서는 계속 매수를 봐서 위아래를 계속 저희가 배팅해서 먹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315지수가 또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 즉슨 315지수는 계속적인 중심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윗구간이 열리지 않고 오히려 이 구간에서 계속 막힌 이유는 확산의 중심 자리 저항을 아직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미 저녁에는 얘네들이 다시 또 올라와서 이 구간에 이렇게 놓여 있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여전히 윗구간과 아랫구간은 월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다시 윗구간 아랫구간 열고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315지수가 중심지수로 생각을 해서 매수는 315지수 아래에서 들어가 있는 게 유리한 매매 전략이 될 거고요. 매도는 315지수 위에서 들어가는 게 유리한 매도 전략이 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전반적인 큰 흐름 틀들이 확산이든 아니면 채널 보합을 앞으로 만들던 혹은 얘네들이 다시 고점 높이지 않고 하방 채널을 만들던 아무래도 315지수를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전략을 짜야지 매매 전략이 유리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물 예상 저항들 317지수 윗자리들 저항들 잘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 구간들 312지수 지지력에 매매 전략을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그래서 윗구간이나 아랫구간들 왔을 때 아직은 방향성들 특별히 뛰기는 어려운 구간들이기 때문에 월물 시작 때는 멈춤, 그 다음에 지지력 저항들 확인을 하고 보합권 매매 전략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 주에는 이제 뭐 아무래도 어디론가 벗어나려는 노력들을 하겠죠. 그래서 그 벗어나려는 전략에 좀 대비를 하면서 매매에 임해야 되겠다. 여전히 315지수부터 310지수들 보합권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구간에서의 약간 오차 구간들, 흐름들 예상을 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해외 선물 시장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뭐 달러 인덱스가 며칠 동안 좀 강했었습니다. 우선 뚫는 구간에서 눌림 이후에 다시 재반등을 해주고 있죠. 우선은 위 구간들은 정확하게 지키고 반등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밀렸다가 다시 그 구간들을 테스트하는 조건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얘네들을 뒤집으면 좀 더 이해가 편하겠죠. 빠진 애들이 반등을 줬던 구간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향방이 여전히 중요하다. 달러 인덱스하고 방향성을 영향을 받고 움직이는 게 해외 선물이고 전반적으로 지수나 모든 곳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추가적인 달러 인덱스의 향방들 여전히 주목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로 달러 좀 보겠습니다. 유로 달러 윗구간들 저희는 지속적으로 반등 매도 전략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시아 시장 약간 눌림의 유럽장 후반장까지 기다리는 매도 전략 반등 매도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쳤었고요. 어제 구간들 윗구간들이 한 번 더 와줬다면 좋았었겠지만 여전히 어제 이 구간에서 바로 빠지는 모습들 보였다. 자, 그래서 저희도 얘네들 매도 전략을 펼쳐서 대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목표가 저희가 설정해 놓은 목표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오버슈팅 자리까지 어제 끝난 이후에 다시 보합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아무래도 추세 저항을 막고 매도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죠. 우선 1.2400, 그
그다음에 그 윗구간 약간의 오차를 두고 이 구간들 추세 저항을 막고 반등 매도 전략 펼칠 거고요. 우선은 반등 매도 전략 펼치더라도 아직 달러가 완벽하게 강세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들은 지지력이 받쳐낼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시고 반등 매도 전략에 1차 그다음에 2차를 끌고 가는 보수적인 매매 전략 펼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 여전히 일봉상의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매수 쫓아간 것보다는 반등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고점 영역들 아직 완벽하게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매매하는 전략들이 필요하겠죠. 자, 어제 윗구간들 안착을 시도했다가 오늘 호주장부터 해서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된다면 우선은 제가 오늘 오전에 일어나서 66.90에다가 익절 잡고 기다리면서 매도를 쳤는데 이제 익절이 돼가네요. 자, 우선은 66.90대 이 구간들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도 관점들 열리는지 보시고요. 오차나 10개 정도 두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구간들이 오늘 빠지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큰 보합권들 뛸 수가 있고요. 미장에서 윗구간 휩소에 그다음에 이 구간들 지지를 제대로 못 해준다면 얘네들은 좀 크게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오전 중에는 얘네들 매물대들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쫓아가는 거 자제하시고요. 반등 여력에서 다시 미는 67달러 저항의 매도 관점 여시라. 그래서 66.90부터는 매도 쫓아가는 건 좀 자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간에서는 쫓아가는 것보다는 반등의 매도. 그래서 이 구간들이 오늘 막히게 되면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 보합입니다. 그래서 오차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매도 쫓아가지 마시고요. 반등 매도에 매도 전략 밀어서 이 구간 깰 수 있는지를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 이제 매물대 와서 튕기고 있는데 우선은 얘네들은 이제 추세를 약간 넘어가서 이제 눌림에 매수 배팅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 매수 배팅이 강하지는 않으신데 우선은 이런 구간들 1346달러부터 8달러 사이들 그 구간들 반등 여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선은 눌림 매수 전략에 박스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다. 지금도 얘네들 이제 뛰어넘을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구간들이죠.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박스권 매매 전략인데 오전에는 아무래도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겠다. 아직 추세를 넘어가지 않는 애들이라서 넘어갔다고 단정 짓고 싸우기보다는 눌림에 오전 중에는 매수 전략들 펼쳐서 싸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예상 저항은 1348달러,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1300, 제가 좀 오차가 있네요. 오류가 있네요. 지지력들을 좀 잘못 체크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1339달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눌림 매수 전략이 유효하고 오늘 매도는 윗구간 기다렸다 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등 여력을 보여주는 추세선 부근에서 이렇게 혼조세 양생 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추가적인 방향을 나타내야 되겠지만 어제 변동성이 작지 않았습니다. 방향성을 특별히 띈 것보다는 크루드 오일이나 골드나 유로처럼 얘네들은 추가적인 그림들을 만든 이후에 되돌림을 보이고 있는 지수들은 지속적으로 같은 그림들을 만들고 있고 같은 조건 내에서 계속적으로 놓여있기 때문에 항상 아시아 유럽장은 별로 변동성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많이 갖다 되돌림을 주는 장들이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펼침에 있어 쫓아가는 것보다는 항상 눌림에 배팅을 들어가서 익절을 잡고 길게 보시는 전략을 세우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항상 익절을 잡고 대응하는 모습들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정리를 한 다음에 추가적인 그림들 쫓아가는 것보다는 항상 본인이 익절한 구간들보다 더 유리한 구간에서 다시 기다렸다가 배팅하는 전략들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지금까지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싱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은 종목에 집중하는 시간이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전문가와 함께 추천주를 공개해드리는 시간이 있고요.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참여해주시면 되겠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함께 전해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 모처럼 공기도 깨끗하고 날도 포근해서 완연한 봄을 즐기시기 좋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동쪽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까지 내려졌는데요. 화재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차츰 흐려지겠고 밤에 전남과 제주도론 비가 시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주말인 내일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강원 영동과 영남은 모레인 일요일까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도 쌀쌀해집니다. 낮 동안 10도를 조금 웃돌며 예년 수준을 5도에서 6도가량 크게 밑돌겠는데요.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의 하늘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동안 서울 19도, 대전 21도까지 올라 따스하지만 아침 저녁이 되면 서늘해지겠습니다. 동해안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1도, 울진 12도로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점차 흐려지겠고 전남과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지면서 서해와 남해상으로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특히 남해상은 비와 함께 벼락과 돌풍이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는 쌀쌀하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따스한 봄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